문경의 한 육가공 업체에서 발생한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했습니다. 갑자기 커진 불길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여야가 협상을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의료개혁 4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전북 공공의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짚어봤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후보자와 유권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구 획정 처리 시점은 빨라야 이달 말이 될 전망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이 지역 문화예술시설을 찾아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을 하며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문화K에서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문경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건물에 고립됐던 소방관 2명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갑자기 커진 불길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첫 소식 최보규 기자입니다. 공장 창문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합니다. 거대한 기둥처럼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르고 구조물 사이로 불길이 넘실거립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건물 외벽의 가연성 물질을 타고 순식간에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바깥으로 삐진 거는 많지는 않아도 안에가 벌겋게 지금 다 달아가지고 불꽃이 대단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을 대피시키고 소방관들이 수색에 들어간 사이 불길은 갑작스레 더욱 거세졌습니다. 4명이 한 조를 이뤄 수색에 나섰던 소방관들은 곧바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이 가운데 2명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무너진 건물 잔해에 고립됐습니다. 큰 불길을 잡고서야 고립된 소방관들을 발견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구조물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구조물 아래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색과 구조의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됐습니다. 소방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불은 4층 건물을 모두 태우고 13시간 만인 오늘 오전 9시가 돼서야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내일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한 2 소방관에게 각각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여야 대표도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명은 기자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일제히 향한 곳은 소방관 2명이 순직한 경북 문경의 화재 현장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화재 진화수당과 위험수당 인상을 약속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무인 수색과 구조 장비를 공공영역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의 영웅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지만 희생이라든가 헌신이라든가 용기의 면에서는 누구보다 더 빛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소방관들도 안전한 나라를 정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얻기 위한 여야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국회의원 보수를 국민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로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철도와 GTX, 도시철도의 도심 구간을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용적률과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어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는데 여야의 공약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란 주제로 8번째 민생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아 헤매고 소아과에는 새벽부터 줄을 서는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일부의 저항이나 반대 때문에 후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충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은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게 의료사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수 의료진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4대 정책 패키지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입니다.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급여와 실손보험 제도에 대해서도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한다며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앞서 보도처럼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과 지방 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남아온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제외돼 전북의 수건인 국립의전원 설치는 다시 뒷전으로 밀린 상황입니다. 이어서 박웅 기자입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 지방 의료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생이나 의사가 주거와 금전 지원을 받고 지역 필수 의료기관 등과 장기 근속 계약을 맺는 방식입니다. 또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 수가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40% 정도인 지방대 의대의 지역 인재 정원 비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예산을 쏟을 방침입니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방 의료시설의 진료과 의사 채용 등 전문 인력 확충이 쉽지 않은 상황. 앞으로 공공의료원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민간 병원에서 의사 확보에도 어느 정도 탄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관련 정책은 결국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여당의 반대로 터덕거리는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이 다시 뒷전으로 밀린 겁니다. 결국에는 의료 인력 양성이 뒷받침이 돼야만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공의대가 빨리 설립이 되고 정착이 돼야만이 이런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거라는 생각.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보건의료노조 등 전국 280여 시민단체는 현재 국회 법사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공공의대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오늘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한 처리를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 막판 협상에 나선 여야.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설치하고 법안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800만 근로자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원내대표가 민주당하고 협상을 해서 대통령실도 산업안전청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여당을 거들었습니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 1시간 반 넘는 경론 끝에 정부 여당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향후 추가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당의 비정함과 국민 기만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영역이나 국회 내에서는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발생을 하면 협의는 가능한 거니까요. 한편 본회의에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을 신속 구제하는 내용의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전북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기존 10석을 유지하더라도 일부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큰데 농어촌 대표성과 생활권 차이 등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진유민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 50여일. 입지자마다 공약 발표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어느 지역 유권자를 공략할지 갈피를 못 잡는 후보가 많습니다. 선거가 70일가량 남은 상황에 전북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대로라면 전북은 9석으로 1석이 줄고 대부분 선거구가 경계를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 민주당이 가까스로 기존 10석을 지킨다 하더라도 인구 기준에 따라 하한선을 밑도는 김제 부안 선거구와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는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김제 부안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다른 지역구의 일부를 더하지 않으면 선거구 유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산의 일부 읍면동이나 전주병 선거구에서 김제와 인접한 지역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 대표성이나 지역 생활권 등 동질성을 훼손해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선거구가 과연 농산 어촌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도시를 좀 더 과대하게 대표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과 춘천 등 일부 선거구 잠정 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냈지만 전북 등 다른 지역의 경우 현역 지역구 의원이나 여야 이견이 커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법정 기한을 훌쩍 넘긴 선거구 획정. 3월 중순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만큼 늦어도 이달 안에 결론 나지 않으면 혼선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기를 두고 모든 당원의 투표를 검토하는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병립형 비례제는 이재명 대표의 공약 파기이자 정치개혁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병립형 비례제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더 강화해 지역을 위한 정책 대결은 사라지고 이념 논쟁만 부추길 거라며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과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 역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가 다당제를 실현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진일보한 선거제라며 야권연합 비례정당을 주장했습니다. 양정무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협의회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전북 전주시 갑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양 회장은 지역 낙후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인물 교체로 지역의 삐뚤어진 정치 지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주를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고 최고의 문화예술 도시로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면서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 유치, 역사문화 복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민 확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 현안이 됐지만 적지 않은 사회적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민정책기획부도 마지막으로 이제 유입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와 통합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 마주하는 세계지도에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이 표시돼 있습니다. 이곳은 경북도가 외국인 입국부터 정착, 지역사회 통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초 문을 연 체류 외국인 지원센터입니다. 특히 지역 특화비자 사업 안착과 확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업의 수요와 유학생의 취업의 수요를 잘 이제 미스매칭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저희 사업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지역 사회에서 통합돼서 지역 주민으로 이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정책을 통합해 수행하는 전담 부서도 만들었습니다. 외국인 인력은 일자리 부서, 그리고 계절 근로자들은 농업부서, 그리고 다문화는 또 다문화 부서, 이렇게 서로 분절적으로 업무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계적인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정책이 되지 못하고, 지난해 말 현재 전북 지역 등록 외국인은 전체의 3% 정도인 4만 명.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1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유학과 일반 연수 1,400명, 결혼 이민과 영주, 거주가 8,000명입니다.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거주하고 계절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방문 동거 비자를 받은 외국인도 3,300명이 넘습니다. 전북 지역 인구 1,000명당 외국인 수는 20명가량. 9개 도 가운데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적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인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조성하려면 외국인 정책과 수용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싼 노동력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지역의 필요와 수용 가능한 규모 등을 살펴보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외국 인력의 수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를 이제 좀 넘어서야 된다. 외국 인력 유입의 단계에서부터 사회통합의 가능성이라든지 사회통합의 용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 무엇보다 일자리 잠식과 복지 비용 증가 논란 등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지방 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완주 역사복원 추진위원회와 완주전주통합추진연합회가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군의회가 완주전주 통합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우범기 전주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낸 데 대해 전주시와 갈등을 빚는 조치를 멈추고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완주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청구 서명 작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주군은 회유와 압박 등 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통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전북본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조합원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현황을 취합한 결과 130여 개 현장에서 모두 60억 원의 체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국적으로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체불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4인 가족 기준으로 설 차례상 제수 비용을 조사한 결과 평균 27만 7천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올랐습니다. 특히 배와 사과를 비롯한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구매 장소별로는 전통시장이 23만여 원으로 가장 싸고 대형마트 25만여 원, 백화점 38만여 원 순입니다. 소비자센터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기술을 이전받은 뒤 매출을 올리지 못하거나 사업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애써 개발한 농업기술을 정작 사업화하지 못해 보급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관리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지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가루쌀을 이용한 쌀빵 제조 기술을 이전받은 한 제과점. 기술을 이전 3년 만에 매출이 80% 넘게 늘어 생산 규모를 늘려야 할 상황인데 자금과 사업 상담 등이 걱정입니다. 시설 그런 운영 자금이라든가 창고 같은 거 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경영 컨설팅 같은 거. 이 업체는 스마트폰 촬영만으로 돼지 체중을 재 출하 시기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지만 어떻게 자료를 쌓고 사업화할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이렇듯 기술 실용화나 농업기술 이전 뒤 성과를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나섭니다. 농식품 기술을 이전받은 업체의 경우 3년 동안 품질과 공정 개선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성과 관리와 전문가 상담을 연계합니다.
농업 신기술은 실제 농촌이나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대학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2개 신규 사업을 포함해 올해에만 103억 원을 들여 농업기술의 안정적 보급과 고도화, 기술 실용화 등을 위한 6개 사업, 65개 과제를 기술 이전을 받은 업체 4곳 가운데 한 곳은 전혀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많게는 수십억 원을 들여 개발한 농업 기술의 태반이 사업화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던 지난해 국감. 이제 기술 이전에 그치지 않는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와 산학 협력을 통한 신기술의 적극적인 사업화 지원 등 사후 관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지현입니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해 선고 유예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7월 사건이 보도되면서 주 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지 6달 만입니다. 김청윤 기자입니다. 법원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범행이 경미하다고 보고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로 판결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맞춤 수업 과정에서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정서를 학대했다면서도 수업 중 발언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고 실제 어느 정도 해를 끼쳤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쟁점이 됐던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인정됐습니다. 녹음으로 침해되는 사생활 침해보다 피해자 보호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주 씨는 2022년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녹음 파일에는 A씨가 주 씨 아들에 대해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 싫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A씨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은 대법원 판례상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 씨가 녹음한 상황은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해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대화 당사자인 주 씨 아들이 녹음한 게 아니라 타인인 주 씨가 녹음한 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주 씨 아들은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운 처지이고 장애아동 교육의 공공성에 비춰 A씨의 발언도 공개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취업 제한 3년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올해 병역 판정 검사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저출생 등의 영향으로 병역 자원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고도비만 도등과 관련된 일부 병역 판정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졌는데요. 7월부터는 대상자 전원이 마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2005년에 태어난 입영 대상자들이 검사실에서 차례를 기다립니다. 첫 현역 판정자는 축하의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대에 가서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잘 펼쳐나가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고 싶습니다. 최근 검사 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부 판정 기준은 지난해와 달라졌습니다. 먼저 비만 정도를 측정하는 체질량 지수는 40 미만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대상인 4급 판정이 나왔던 고도 비만이 이제는 3급 현역 판정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키 170cm라면 몸무게 115kg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하면 사실상 면제인 5급 전시근로역이었지만 이제는 2차례 이상 해야 5급입니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이른바 성별 불일치가 인정되더라도 여성 호르몬 치료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 검사는 한층 강화됩니다. 마약 복용 경험이 있거나 의사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만 검사를 받아야 했었지만 오는 7월부터는 모든 입영 대상자가 받아야 합니다. 선별적으로 실시했던 5종의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케타민 등 마약류를 추가해서 7종류에 대해서 병역 면탈에 악용됐던 뇌전증 등 특정 질환은 주기적인 약물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다 엄격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문화키 시간입니다. 겨울방학에 가족들과 무엇을 하면서 추억을 만들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술관과 문화시설들을 찾아 다채로운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체험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함께 가보시죠. 잔잔한 호수 위로 떠오른 커다란 달. 나무 아래 모인 키다리 기린과 알록달록한 새들이 평화로운 만월의 밤을 즐깁니다. 그림은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 달 2개 있는 그림은 보통 노란색으로 표현하기 마련인데 하얀색으로 표현한 게 인상적이었어요. 지우개로 지워낸 듯 텅 빈 공간에 툭 던져진 듯한 사물들. 공장의 낡은 굴뚝과 화분, 쓸모를 다한 가스등까지. 작가는 일상 속 쓰임을 다한 사물들에 귀를 기울이며 생명력을 선사합니다. 공장 굴뚝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잊혀져 갔지만 그때의 현재를 기록함으로써 거기에 또 이렇게 코팅해서 그 시간을 간직하는 고전의 동화적인 환상을 부여한 삽화들과 동화보다 더 몽환적인 현대미술 작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하며 지루할 틈 없이 추억을 쌓습니다. 우선 그림을 봤을 때는 새로운 차원에 온 것 같아서 되게 신비롭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림에서 색칠 공부할 때는 가족들이 함께해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서 행복했었어요. 민중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소박한 노랫가락으로 위로해왔던 아리랑. 아이들이 듣고 싶었던 아리랑 곡을 선택하자 맞은편 벽면에 미디어 아트가 펼쳐집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기 불꽃 축제 색깔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저기 예산에 맞게 이름을 프린트하는 것이라 호랑이를 색칠하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화면을 보며 덩실덩실 탈춤을 따라 추고 상상했던 탈을 그려 스캐너 기기에 올려놓으니 커다란 화면 위에 나만의 탈이 춤을 춥니다. 제 이름 뭐라고 할래? 예령 양반. 교과서에서나 볼 법한 전통공예와 탈춤, 아리랑 등 우리 문화유산들을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알아갑니다. 자석 붙이기가 가장 신기했고 그 이유가 자석 붙이기에 그 항아리 같은 걸 붙이니까 금가루가 나오는 게 신기합니다. 무형유산 체험을 마치고 나면 나만의 무형유산 교과서도 만듭니다. 요 안에 이제 전시장을 관람을 하시면서 이제 나만의 무형유산 교과서를 꾸며 보면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도 조금 더 하실 수가 있고. 추위 때문에 집에만 있기엔 아쉬운 겨울방학. 가족들이 함께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보고 체험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미성년자들이 성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해 콘텐츠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 상원에선 거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CEO들을 불러 SNS가 사람을 죽인다며 질타했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결국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홍수진 기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건지를 주제로 열린 미 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 자리입니다. 한 공화당 의원이 인스타그램의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운영하는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를 상대로 따져 묻습니다. 37% of teenage girls between 13 and 15 were exposed to unwanted nudity in a week on Instagram. You didn't take any significant action. It's appropriate to talk about.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자 의원은 이번엔 사과하라고 압박합니다. 청문회장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자녀들이 성범죄나 마약, 자살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사진을 들고 방청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집중 질타에 진땀을 흘리던 저커버그는 갑자기 방청석으로 몸을 돌렸고 고개 숙여 사과합니다.
No one has to go through the types of things that your families have had to suffer. 미국에선 온라인 아동 성학대 관련 신고 건수가 지난해 3,600만 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만 해도 아동 성착취가 2천만 건 이상 있었던 걸로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소셜미디어 CEO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는 메타 CEO인 저커버그 외에도 틱톡 CEO와 X, 스냅, 디스코드의 CEO 등 5명이 출석해 4시간여에 이르는 공격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수립된 미얀마 민주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무너진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습니다. 민간인이 희생되는 비극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선 점점 잊혀가고 있는데요. KBS가 최근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미얀마 반군 측 관계자와 화상 인터뷰를 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입니다. 군사 독재의 뿌리를 뽑겠다며 나선 대규모 반격. 미얀마 북부 소수민족 3곳, 이른바 형제동맹이 시작한 12.7 작전 이후 임시정부의 군대와 다른 소수민족들도 속속 합류하며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Three Brotherhoods, they well prepared and they started the 1027 operation and then take some time and very supportive to our struggle. 미얀마 군부 정권은 북부와 서부의 주요 마을과 시설들을 빼앗기며 쿠데타 이후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자 결국 중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중재로 양측이 휴전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정은 다시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The next day, 9 a.m. the agreement broke up. So this is the thing that happened always in our struggle. 미얀마 군부 쿠데타 3년. 그동안 시민들 저항이 이어지면서 군부의 탄압은 더 거세졌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만 4,400여 명, 2만여 명이 구금됐고 260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떠났습니다. The military targeted to the people, intentionally to the people, through the airstrike and bombing and then burning the houses, killing people. 여전히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잇따른 대규모 전쟁에 미얀마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군부 정권을 쫓아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We do believe that we can overcome one day in the near future because it is based on our people's fault.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관련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줄이기에 나섭니다. 전북도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에너지 전환과 수송, 폐기물 관리 등 7개 분야 72개 사업에 4조 3,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18년 기준 전북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00만 톤이며 전북도는 2030년까지 43%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시군, 대학, 기업 등과 업무 협약했습니다. 이 기관들은 앞으로 교육특구 시범운영 기획서를 마련하고 교육발전 전략과 공교육 지원 확대 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에서 3년간 최대 100억 원을 받아 지역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정주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7일까지 신청을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지정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전주시의 공약 이행률이 임기 내 목표 대비 41%라고 밝혔습니다. 89개 공약 사업 가운데 시정연구원 출범과 대표 축제 개최, 치매 안심병원 지정 등 10개 사업은 마무리했고 광역도시 생활권 조성과 전주형 일자리 창출, 미래 산업 육성 등 나머지 79개 사업은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약 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선정과 부처 협의, 민간 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이 내년도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올해 모든 초중고생에게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보급하는 등 기반 조성에 나섭니다.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실과 특별실에 스마트 칠판과 무선 인터넷망을 추가로 구축하고 인공지능 선도학교 97개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또 디지털 교원 역량 강화 연수를 시행하고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11개 시도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군산시 월명동 한 2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층에 살던 60대 남성이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소방서 추산 58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앞서 어젯밤 11시쯤에는 남원시 대강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집안에 있던 60대 여성이 1도 화상을 입었고 소방서 추산 3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가 특수 강도 혐의로 60대 남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 남성은 오늘 새벽 5시 반쯤 정읍시 장명동 한 슈퍼에서 주인인 8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담배 20여 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돈을 빼앗으려다 현금이 없어 담배를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의 CCTV 등을 추적해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거주지에서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 원광대학교가 오늘 바이오 분야 기업인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레드진 두 곳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업은 원광대학교의 연구시설을 갖추고 40명을 새로 채용해 바이오 분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제조합해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레드진은 유전자 교정과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부쩍 포근해진 날씨는 반갑지만 서풍을 타고 날아온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특히 전북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무척 안 좋았는데요. 오늘 하루 초미세먼지가 최대 8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면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대기 확산이 원활하지 못해 농도가 짙은 곳들이 있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해서 호흡기 관리해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아침 기온 영상권으로 출발해 낮 기온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5도 이상 높아 포근한 만큼 얼었던 강과 호수가 녹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하늘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가운데 절기 입춘인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부안과 전주가 2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완주가 1도, 무주 0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서해남부 먼바다에선 내일 새벽까지 풍랑이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도 미세먼지가 심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